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드는데 거기에 가장 맞는 게 재생에너지래. 아, 진심으로 재생에너지가 맞다고? 아, 진짜로 모르면 어디 물어보든가. 물어보면 아니 뭐 찾아보든가 검색이라도 해보든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풍력, 태양광 아주 중국 거 갖다 쓰려고 아글아글 쓰니 이번에 또 말을 바꾸대. 원전 안 한다 그러니까 진짜 안 한다는 줄 알았나 보지? 약간 이런 느낌인지. 원전을 또 이번엔 또 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나 다시 지어야겠다나 뭐래나. 그러니까 모르면 진짜 어디 물어라도 보라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아마 없겠지만, 자, 먼저 나왔던 그러면 애플에 대한 이야기로 두 번째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걸 안 보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앞에 것도 보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시겠죠? 뭐 아무튼간 하여튼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은 앞에는 좀 부정적인데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훨씬 더 긍정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플 얘기부터 할게요. 자, 애플의 주식이 좋았다. 놀라운 리마커블한 마진의 가이던스를 내고 나서 애플 주식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플이 단순히 실적을 잘 냈다 여기 아니라 실적에 대해서나 애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던 것들을, 시장에서 걱정하던 것들을 꽤 잘 방어했다라는 점이거든요. 요즘 빅테크 실적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AI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뭐 메타, 아마존 걔네도 뭐 실적은 좋았는데 AI 인프라에 대해서 너무 투자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 거 아니냐, 뭐 이건데, 애플은 조금 다른 그림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매출이 다시 강하게 살아났고, 서비스 매출, 애플은 또 이 서비스 매출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마진에 대한 가이던스가, 내 이익률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실적 발표에서 전체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을 냈습니다. 아이폰 매출은 두 개 분기 연속으로 20% 넘게 증가를 했고,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왜냐면 애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 물론 애플은 서비스 매출도 굉장히 크고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더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결국에 애플의 기둥은 아이폰을 많이 팔아야 된다 이건데, 아이폰의 성장성이 둔화된 거 아니냐가 시장에서 애플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게 너무 성숙이 돼가지고, 예전 같으면 진짜 뭐 잡스 형이 막 뭐 하나 들고 나오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들고 나와서 막 야,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랬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뭐 조금만 바꿔도 되게 막 야, 또 뭐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새롭고 이쁘다였지만, 지금은 모든 스마트폰이 다 똑같이 생겼죠, 그죠? 오죽 할 말이 없으면 뒤에 뭐 카메라가 어떻게 배치됐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을 따지는데, 참 그걸 보고서도 저는 참 이거는 이쁘고 저건 안 이쁘고, 저는 또 다 똑같이 생겼더만 뭘, 뭐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만큼 스마트폰 시장에 뭔가 새로움이 없거든요. 성숙이 이미 된 시장이고, 거기다가 그렇게 성숙이 된 애들은 쫙 뭐 기술 발전이든 디자인이든 발전을 하다가 멈추죠,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중국이 또 뭐 화웨이니 이런 데서 굉장히 또 도전을 하고 있고, AI 경쟁도 뭐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뭐 이런 데보다는 좀 뒤처져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 근데 이런 실적을 내면 20% 넘게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건 아이폰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애플 주가가 금요일 날 이제 올랐는데, 장 초반에 3% 넘게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유는 실적도 좋았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보다 더 강했다. 2분기 매출 성장률을 14%에서 17%로 제시를 했고, 여기에다 모건 스탠리가 리마커블하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라고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 전망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은 거의 핵심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이익률에 대해서 기가 막히다라고 한 거. 그래서 매출이 늘어도 그렇잖아요. 마진이 너무 나빠지거나 뭐 그러면 시장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매출이 올라가면서
마진은 또 확보를 했다라는 거, 이제 뭐 가이던스니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게 뭐 완전 생뻥은 아니거든요. 네, 다 이제 이유를 대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미스가 날 수도 있지만 완전 생뻥을 치는 게 아니라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거. 매출을 올리면서 이익률은 유지를 하면서 더 올리면서 막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게 시장에 자신감을 좀 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 숫자를 봐도 2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2달러 1센트, 매출은 1111억 8천만 달러. 기가 막히네요, 그죠? 시장 예상은 주당 순이익이 1달러 93센트였는데 2달러 1센트 나왔으니까 잘 나왔죠, 그죠? 예상치를 넘겼고. 이렇게 지금 빅테크라는 회사들이 AI 뭐 투자니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한두 푼도 아니고. 근데 이 투자는 해야 돼. 근데 이 투자를 하니까 자꾸 돈이 쓰임이 생기는데 자꾸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은 생길 거고. 왜냐하면 주가는 주가대로 높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예민하다 그래야 될까? 뭐만 하면 뚝 떨어지고 뭐만 하면 팍 올라가고 막 이런 시점에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에 기가 막힌 가이던스까지 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아이폰이다 라고 기사에도 얘기를 하는데요. 애플의 2분기 아이폰 매출이 전년 대비 21.7%가 증가를 했고 직전 분기에도 아이폰 매출이 23.3%가 증가를 했는데 이건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이었다. 그러니까 한 분기 반짝 잠깐 뭐 시류에 딱 맞아서 그게 아니라 두 분기 연속 6개월입니다. 대단한 거죠. 6개월 연속 강한 흐름을 이어간 거다. 특히 최신 아이폰 17 모델 중에 프리미엄 프로 시리즈가 수요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데 팀 쿡도 요거를 강조했다고요. 그래서 아이폰 17 라인업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한 수요가 있었다. 3월 분기 아이폰 매출 기록을 세웠다. 애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다. 왜냐하면 애플은 매년 신제품을 내지만 투자자들은 단순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죠.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이폰을 사는 소비자들 말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프리미엄 모델이 얼마나 많이 팔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잘 팔려야 ASP도 올라가고 평균 판매 단가도 올라가고 마진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으로 또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자료도 나와 있는데 애플이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시장 점유율에서 처음으로 1등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약간 고인물 같은 느낌의 좀 성숙이 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급 시장에서는 역시 애플의 지배력이 강하다. 또 여기 요새 막 진짜 중국에서 미친 듯이 도전을 하는데 진짜 잡기 어려운가 봅니다, 그죠? 애플은 애플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위험도 있는데 애플이 다른 스마트폰 업체처럼 메모리 칩 부족 문제랑 싸우고 있다. 이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를 하는데도 이게 스마트폰에다가 주는 메모리는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돈이 안 떨어지죠. 근데 이거를 서버 쪽으로 다 돌리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완전 다 서버로 몰빵 치는 건 아니겠지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고품질의 뭐 메모리 같은 건 증설을 하기도 좀 그렇고요. 지금 시대가 너무 서버용으로 좀 다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메모리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고민이 깊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게 서버 쪽이 워낙 잘 팔리니까 뭐 반도체 하는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런 고성능 반도체 같은 거는 아이폰이니 뭐 맥이니 아이패드니 이런데 워낙에 좀 들어가고 꼭 중요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공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빡빡해진다라고 하면 애플도 나중에는 이 제품 원가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센 마진 가이던스가 나왔다라는 건 그래도 나름 애플은 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나중에 봐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메모리 가격은 더 비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애플이 예상했던 거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마진이 깎일 테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애플의 서비스 부문. 요게 이제 애플 서비스 매출이 이제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애플의 클라우드라든지 애플 뮤직
뭐 앱스토어 같은 요런 서비스들 있죠. 요런 서비스가 되게 좋은 게 왜냐면 투자자들은 특히 이 서비스 영역을 좀 자세히 보는 편이거든요. 뭐 이유는 이제 아이폰 같은 이제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이런 하드웨어는 반복적인 매출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사면 한동안 안 사잖아요. 그죠? 우리도 스마트폰 한번 바꾸면은 아무리 빨리 바꿔도 1년 만에 바꾸진 않죠. 그죠? 예, 바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매년 나오는 걸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2년은 쓰죠. 뭐 3년 4년도 쓰고 요즘 건 너무 또 뭐 고장도 안 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는 반복적인 매출이 좀 세지가 않아요. 근데 서비스 매출은 앱스토어, 애플 뮤직 뭐 이런 것들 정말 반복적인 매출 성격이 강하고요. 마진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기 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마진도 엄청 세고 한번 이 앱스토어 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내 주변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걸 애플에 맞춰놓게 되면 이걸 안드로이드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플을 한번 쓴 사람들이 뭐 불편한 것도 아니고 사실 쓰다 보면 그러니까 앱스토어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생태계를 짜게 되면 이제 다시는 딴 데로 못 가는 거죠. 앱스토어나 뭐 구독이니 클라우딩 서비스나 이런 것들 계속 쓰게 만들면서 애플의 수익적인 구조가 되게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매출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팀 쿡이 요번에 이제 관두는 CEO 있잖아요. 요 사람이 사실 거의 뭐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기사에서 얘기하기로 한 애널리스트가 서비스 부문을 애플의 금융 기계처럼 표현을 하면서 팀 쿡 시대의 핵심 성과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팀 쿡은 아이폰 생태계라는 요 서비스 수익 구조로 요 확장을 만든 인물이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도 그 서비스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으니 애플이 단순히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만이 아니라 요거를 고마진의 플랫폼으로 짜는 요런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걸 다시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해서 AI 투자 부담의 시대에 애플은 다른 방식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자사주 매입이 뭐 1,000억 달러 규모로 한다는 거 승인했다라는 얘기 있고 뭐 주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보고 싶었던 건 결국은 AI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AI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고 물론 이제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거기서 돈을 못 벌고 내가 쓴 돈을 완전 폭삭 망했수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제 기업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또 돌파해가지고 돈으로 만드는 애들은 또 만든다 라는 거를 아시고 기업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렇게 성과를 내고 자기네들이 이런 돌파구를 마련한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 하나 소개를 좀 드릴 건데 울프 리서치에서 AI 반도체와 메모리 주식 랠리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의 상승이 몇몇 대형 기술주, 뭐 AI 반도체, 메모리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울프 리서치는 이 흐름이 당장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너무 몇 종목만 오른 거 아니냐, 너무 좁은 데서 이 시장을 끌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집중 랠리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를 울프 리서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S&P 500이 7% 넘게 반등했는데 그중 10개 종목이 전체 상승의 70%를 차지했다. 진짜 좁긴 좁네요. 그죠? 10개가 이 전체 상승의 70%를 담당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대부분 반도체랑 AI 연계 종목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전체가 골고루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I랑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고 간 그런 장세였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종목은 알파벳이었다. 구글의 모회사죠. 그래서 얘가 S&P 500 상승률 아까 7% 넘게 한 상승률의 4.2%포인트를 알파벳이 다 만들어낸 거다. 그 다음 엔비디아가 1.6, 뭐 아마존이나 브로드컴이 1.2, 뭐 요렇게 했고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AMD, 마이크론 요런 종목들이 상승에 힘을 보탠 거지 다른 회사들은 이 상승에 힘을 보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시장의 중심이 결국은
뭐 AI 인프라, 반도체, 클라우드, 메모리, 빅테크, 요게 사실은 지금 시장 전체를 밀어 올리는 힘인 거죠. 지금까지는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대형주만, 몇 개의 대형주만 갖고 끌어올리는 시장이 과연 건강하냐라는 건데, 보통 시장이 이렇게 좁게 오르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되게 불안합니다. 이게 막 쫙 빨간 게 아니죠. 우리 같은 이제 한국 차트 같은 걸로 보면 빨간 게 좋은 거니까, 쫙 빨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미국으로 따지면 쫙 연두색, 뭐 초록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떨어지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주가는 자꾸 오르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최근에 들어서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승 종목이 너무 많지 않으면 주도주들이 그리고 좀만 흔들려도 이 지수 전체가 굉장히 쉽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울프 리서치에서 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형 기술주랑 AI 반도체가 계속 시장을 이끌어갈 거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AI가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지배적인 테마라고 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제 자본 지출과 실적 기대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다. AI 경쟁에서 가장 강한 실적 가시성을 가진 기업들이 바로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기술주랑 반도체 기업들이다. 특히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인텔 이런 반도체, 메모리 관련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GPU가 더 많이 필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맞죠, 그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가 좋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좋네를 넘어서서 이 AI 공급망 전체를 시장은 다 사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된 게 뭐 있지 이러면서.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아마존 같은 얘네들이 AI 투자에 대해서 계속 그 계획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에 대한 기대도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외 지역에서 성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이 부담이 되면서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주식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래서 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가 좋다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이게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도 사실은 글로벌 자금이 미국의 AI 반도체, 뭐 빅테크 이런 걸 선호를 하면 결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쳐다볼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뭐 HBM, 뭐 이런 고성능의 메모리 이런 수요가 강하다고 해서 미국의 기술주로 전 세계 자금이 몰리는데, 근데 이거 어디서 사왔어? 라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도 같은 테마 안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마이크론이 강하고 엔비디아가 강한데 한국 반도체를 안 본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하여튼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위험이지만, 그러니까 가능성이 큰 건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가능성이 가격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가는 높고 성장이 둔화되는, 그러니까 뭐 맞죠, 그죠? 망해가는데 물가는 막 올라가는 이런 불편한 환경이 올 수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이익의 성장성이 확실하고 가격의 결정력이 있는 대형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더 선호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애매하거나 좀 시장이 좀 흉흉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오히려 더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것을 사람들이 기대게 되지, 어떤 뭐 경기 방어라든지 경기 민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사실 AI 대형주랑 또 연결이 될 테니까.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태가 좀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 가격이 높은 데를 유지한다고 하면 제조업 어려울 거고 기본 소비재 기업들도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부담이 될 거고 소비는 둔화가 될 거니까. 하지만 AI 반도체나 뭐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기업들은 지금 장기 투자 사이클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I 투자가 멈춘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닌 한 경기 둔화 속에서도 그들만은 강한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더더욱 AI와 반도체 대형주에 몰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도 이 흐름에 힘을 더한다. 그러니까 1분기에 이제 주로 나왔던 이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얼추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조금 더 강해졌다. 이거를 너무너무 걱정만 많이 하다가 의외로 빅테크가 돈을 여전히 잘 벌고 있고 니네 투자를 이만큼을 했는데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예, 걱정해서 그 정도는 너네가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냐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위험도 좀 있긴 한데 위험은 뭐냐? 너무 소수 종목에 의존을 하게 되면 그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흔들릴 때 지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를 이제 유가로 봤는데 4월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랐음에도 이란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이 투자 심리를 때때로는 압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면 뭐 물가 오히려 커질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약해질 거고 그럼 주식시장 전체에 무조건 부담이니까 이거는 뭐 사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별로 답이 없을 수는 있는데 시장은 만약에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 AI나 뭐 반도체 대형주들이 계속 강하면 오히려 시장은 더 좁아질 거거든요.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애들이 더 좁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주도주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기사에서 핵심은 결국 최근에 S&P 500의 반등은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이 만들어냈는데 울프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건 이 흐름은 지금 당장 끝나지 않을 거고 AI는 너무 강한 시장의 테마로 여전히 중심에 서 있고 미국이 아닌 곳들의 경제 시장들이 다른 나라들 그들이 경제가 좀 요즘 이제 둔화가 되고 있어서 글로벌 자금들이 갈 데가 별로 없다. 걔들이 미국 대형 기술주로 가게 될 거고 그럼 이 미국 대형 기술주로 가는 애들은 당연히 삼전 하이닉스를 쳐다보게 될 거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경기 민감주니 경기 방어주니 생각하기보다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AI는 좀 더 길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무지하게 기네요.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마지막은 원전 얘기를 할 겁니다. 전문가들이 왜 대체 이번 원전 그 개발 디벨롭먼트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느냐, 강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원전과 우라늄이라는 테마죠, 이것도. 예, 지금까지 뭐 테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긴 한데 뭐 우리나라에서 테마로 많이 불리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그냥 단순 잠깐 끝날 게 아니라 몇 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사이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전 사이클을 과거랑 다르게 본다. 예전에는 원전 투자가 경기나 정책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 탈탄소, 전력 수요 증가라는 세 가지 큰 흐름이 동시에 받쳐주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라늄 가격이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강하게 유지될 걸로 보고 있다. 근데 지금 얘네가 전망하는 우라늄 가격이 파운드당 135달러로 가는데 지금 현물 가격보다 50%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 우라늄 가격에 대한 전망을 지금보다 50몇 %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우라늄이 뭐 조금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원전의 연료 시장 전체가 공급은 부족하면서 수요는 늘어나는 이런 쪽이 이제 겹치는 구간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냐. 근데 이번 사이클이 더 특별하다고 보는 건 왜 그러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거를 세 번째 원전 건설의 물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번째 원전 건설 물결이면 첫 번째, 두 번째랑은 다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과거 원전 투자는 전력 수요 증가나 국가별 에너지 정책에 따라 움직였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전력 수요가 뭐 늘어난다거니 뭐 아니면 국가별 에너지 정책이 뭐 원전에도 집중됐다더니 뭐 이러면 이제 하겠죠. 요즘은 그런 게 아니다. 에너지 안보가 이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중동 이 난리 났죠. 가스 가격, 기름 가격 난리가 났으니까 이걸 보면서 나라 이제 국가에서 깨달은 거죠. 야, 에너지를 너무 애들한테 의존을 하니까 이 국가 경제 자체가 쟤네한테 멱살 잡혀서 뒤 흔드는 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지. 이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아, 이제는 우리 원자력을 해가지고 쟤네들 눈치를 좀 덜 보고 살아야겠다. 니네끼리 박 터지게 싸우든 호르무즈를 닫던 원자력은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탈탄소 얘기도 붙습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공장 자동화, 반도체 생산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정적인 기저전원이 더 중요해진다. 맞죠? 그래서 이제 원전이 최근에 더 주목을 받는 거고, 탄소 배출은 낮다라고 뭐 다 이제 이미 됐죠. 옛날엔 무슨 뭐 원전이 겁나 안 좋은 거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탄소 배출이 낮은 아주 친환경적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건 입증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 한 번만 가동을 시작할 수 있으면 그 뒤부터는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꽤 전력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거니까, 심지어 제일 싸게, 아주 싸게, 그죠?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예전에는 원전 기술 세계 1등이라 그러면서 막 수출해야 된다 그랬다가 갑자기 호호호 하는 그 이산화 씨, 뭐 영화 하나 보고 와서는 원전 다 없애라고 막 그러질 않나. 그래서 이제 갔어. 그래서 다시 겨우 살려놓으려고 그랬더니 이번엔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원전 그거 짓는데 뭐 15년인데 뭐 무슨 원전을 지어요, 친환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때도 뭐 그때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드는데 거기에 가장 맞는 게 재생에너지래. 아, 진심으로 재생에너지가 맞다고? 아, 진짜로 모르면 어디 물어보든가. 물어보면 아니 뭐 찾아보든가 검색이라도 해보든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풍력, 태양광 아주 중국 거 갖다 쓰려고 아글아글 쓰니 이번에 또 말을 바꾸대. 원전 안 한다 그러니까 진짜 안 한다는 줄 알았나 보지? 약간 이런 느낌인지. 원전을 또 이번엔 또 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나 다시 지어야겠다나 뭐래나. 그러니까 모르면 진짜 어디 물어라도 보라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아마 없겠지만 물어라도 보라고, 제발. 다 원전 한다는데 뭐 갑자기 어디다가 또 뭐 풍력을 하고 어디다 태양광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참, 아무튼 그러니까 이 기사에도 문제가 우라늄이 지금 다 하니까 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급까지 못 따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라늄 광산이 그냥 뭐 오늘 결정해서 내일 뚝딱 하고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뭐 허가도 필요할 거고 개발도 해야지, 뭐 환경 검토도 해야지,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우라늄이 뭐 위험한 물질이니까 결국은. 근데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원전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이 막 오르는데 이럴 때 공급이 타다닥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유나 뭐 천연가스도 공급을 늘리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지만 우라늄은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해요. 원전의 연료 공급망은 광산, 뭐 전환, 농축, 연료봉 제조까지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한 단계가 막히면 전체 공급이 다 빡빡해진다. 그래서 우라늄 시장은 수요가 조금만 들어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전력 회사들의 요즘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전력 회사들은 최근에 한 10년 동안 이 우라늄을 갖고 있는 재고를 계속 줄여왔대요. 네, 창고에 쌓아둔 우라늄을 굳이 이렇게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재고를 줄여온 거죠. 왜냐하면 우라늄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고 계속 뭐 낮은 상태를 유지했었고, 시장을 보면 공급이 더 많은 것처럼 공급 과잉으로 보였기 때문에 굳이 이걸 장기 계약해가지고 우라늄을 계속 내가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에너지 안보 갑자기 튀어나왔죠. 거기다가 우라늄 공급망이 막 불안해지면서 전력 회사들이 막 장기 계약을 또 맺겠다고 막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야, 비싸게 사도 좋으니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내가 우라늄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가격 기준도 올라가서 기사에서는 구매자들이 파운드당 100달러 수준을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뭐 목표가 얼마였지? 이게 예상치가 얼마였지? 135달러, 파운드당 13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그게 지금보다 50몇 % 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100달러 정도는 줄 수 있다, 파운드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뭐 파운드당 100달러다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였대요.
근데 뭐 저는 우라늄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요 정도면 공급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파운드당 100달러보다 더 높게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얘기는 2026년이 우라늄 계약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전력 회사들이 전략 비축을 다시 쌓기 위해 과잉 계약에 나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축을 좀 줄여왔던 걸 오히려 늘려놓기 위해서 내가 원래 필요한 양보다 재고를 쌓아야 되니까 쓸 것보다 더 많이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왕창 받아서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과잉 계약들을 여기저기서 하기 시작하면 우라늄 가격이 엄청나게 튈 수가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원전 연료라는 건 당장 내일 필요한 물량만 사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의 물량까지 미리 계약을 하는 거라 이렇게 동시에 장기 계약을 늘릴 수밖에 없을 거고 시장이 더 타이트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라늄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뭐 원전 관련된 주식도 지금의 상황이 전체 뭐 증시를 보는 시선이 흔들리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원전이 뭐 결국은 그래도 이제 기저 전원이기 때문에 그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덜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증시가 전체 흔들리면. 그래도 덜 흔들릴 거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가 최근에 오고 있고, 근데 이거 걱정들을 우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 둔화가 온다고 해서 한 번 돌린 원전을 쉽게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다. 원전은 결국은 이 나라의 전력망에 기본적인 전기를 공급을 하는 자산이고, 한 번 가동을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줄였다 말았다 껐다 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우라늄에 대한 수요는 일반 원자재보다 경기가 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성이 좀 덜 민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중동에 대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은 이 우라늄 시장에 대해서 더 좀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지 않았냐 싶어요. 에너지 위기라는 게 저기서 뭐 좀 뚝딱거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 하나 막혔더니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했는지, 얼마나 이 생산부터 배송하는 라인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그죠? 너무 러시아 가스라든지 중동 석유라든지 이걸 해상 운송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의존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걸 당연히 오는 것처럼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유럽, 뭐 일본 이런 데들은 특히 더 이제 선진국들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안정적인 전력이 워낙 중요한 나라들은 원전을 안 쳐다볼 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우라늄과 원전 관련된 시장은 단순 랠리가 아니다.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개발 사이클의 초입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에너지 안보, 탈탄소, 전력 수요 증가, 이게 원전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고, 그에 비해 공급은 팍팍 늘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화 시대에는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라늄이 필요한데 우라늄의 공급은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 개발 사이클은 예전에 있었던 원전 개발의 물결보다 더 크게 오랫동안 다가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너무 길죠. 요거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오늘 내일에서 올려둘 테니까 주말에 재밌게 보시고 우리 또 평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